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유럽 순방길 중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요.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심의 높은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문제는 그런데 현실 적합성 여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심 주택 공급이 도심 활성화와 또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해진 박원순 시장의 네. 이 같은 계획 내용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들은 이제 9.21 부동산 대책의 어떤 좀 더 구체화적인 어떤 실천 방안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이제 9.21 대책에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지역에서의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어떤 문제를 지금 국토부로부터 위촉받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주거 공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꾀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와 책무 속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주거 상업 지역을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21 대책에서도 이제 상당히 포함된 내용이죠. 이제 상업 지역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 주상 복합 건물에 대한 그 주거 비율을 높여서 용적률을 400% 기존 주거 비율 400%에서 600%로 종상향 주거 비율을 증가시켜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관련 법규와 어떠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어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근간에는 이제 서울시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 임기하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약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해서 강남북의 균형 개발, 그다음에 어떤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용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도시를 다시 리빌드하겠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틀 아래에서 움직여주는 소규모의 어떤 실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 시장은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F를 구성한 거 보면 일단 밀어붙일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TF를 구성했다라는 건 상당히 시의적절한 저는 설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도심 재개발, 우리가 재생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다양한 용어로 쓰지만 어떤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분산돼 있는 어떤 부처들 간의 통합된 의견과 어떤 획일적인 어떤 그 계획 아래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거의 실패로 돌아설 확률이 크거든요. 네. 뒤늦게나마 이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화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는 상당히 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TF팀에서 나오는 어떤 조치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장 수년 내 수만 가구를 확충해야 하는 지금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급해서 또 이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기존의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제 과거보다 이제 많은 단지가 이제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정부 시각이다 보니까 네. 당장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어떤 주택 공급보다는 어떤 이런 그 업무 지역이라든지 이런 종상향을 통해서 아니면 빈집 규모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주택 공급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더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당연히 이제 서울에는 예전부터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죠. 영구 임대주택도 공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50년 임대주택도 공급이 돼 있고 이런 이제 네. 공급 임대주택들이 1989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지금 서울 시내에 약 한 3만 4천 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이 노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떤 소모적인 어떤 논쟁을 회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속도, 추진 속도가 이제 이렇게 빠르다라는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주택법에 또는 재건축에 관련돼 있는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30년 연한을 채워야 되고, 예. 그다음에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임대주택 사업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규정,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련 규정들이 좀 개정이 되거나 아니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현 재건축하고 거의 같은 유사한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라든지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재건축이 현실화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네. 기존 한 3만 4천 가구에 이제 용적률을 중상향을 통해서 5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한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수요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현재로는 상당히 그 강력한 의지로 보고 이제 서울에 이제 더 이상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이제 서울의 어떤 쾌적한 분위기와 우리가 얘기하는 숲세권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보는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판단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런 그 공급계획 식으로 이제 복합 고밀화를 시켜서 어떤 주거 안정을 좀 깨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대량적으로 신규 공급되기는 사실 현 실정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살고 싶어 하는 집에 대한 주택을 어떻게 이제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대안적 제시가 이제 가장 그 박원순 시장한테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직권 해제를 이용해서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줄다리기가 여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부처 간의 이견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국토부 장관은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이런 공익성을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미만의 어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에 대한 거는 시장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에게 위임돼 있는 권한을 이제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주택 문제가 계속 안정이 되지 않고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거나 또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직권 해제를 해서라도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는 일단은 지금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인데 상업적의 주거용 비율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네, 이제 담고 조례 있는 겁니까? 개정을 통해서 종상향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네. 이제 종상향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상업 지역에서는 800%까지 이제 용적률이 허용되는데요. 그중에 네. 이제 400%가 주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400%의 주거 비율을 600%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오피스 건물이 들었을 때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 주택이 네. 공급되는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제 시중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또 그런 것은 9.11 대책에도 포함돼 있었고 주거 종합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었고 지금 다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걸로 보여집니다. 박 시장이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건 이 도심 임대주택이겠죠. 이거를 이제 중산층에게도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 중산층에게서 많은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다시 또 뭐 다른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뭐 선순환을 언급했는데 임대료가 도심 내에 업무 빌딩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면 임대료가 상당할 텐데 네. 들어올 수 있는 중산층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어떤 가장 그 본질적인 모습은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저소득층을 기반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뭐 역세권 청년주택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부류로 보여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심 오피스 건물에 이제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임대료 부담이 가중이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따르는 재원 마련도 상당히 부담이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그 재원 마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약간의 그 중고가의 어떠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중고가의 임대주택의 수익을 통한 어떠한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뭐 재원으로도 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업 추진에 어떠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뭐 공유지라든지 유유부지라든지 이런 곳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내는 것이 어떤 방안으로 나올지가 이제 이 사업의 추진 속도와 그다음에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일본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다른 해외에서 진행됐던 도심 주택 공급 사례는 어땠습니까? 뭐 이제 록봉기 힐스라든지 이제 일본에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낡은 오피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라는 거를 만들어서 상당히 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약 한 1년에 한 4,000개 정도의 중소형 건물을 주거 및 업무 시설의 복합 단지로 재생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나왔고 그 효과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을 밝히면서 도심 내 어떤 주거 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지금 만들었던 TF를 통해서 근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이런 관련 및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례들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조례들의 개정과 어떤 법률 개정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저기 뭐 그냥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 건물들을 선정을 해서 또 어떤 사업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는다라 그러면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중소형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현재 공실이 많은 건물들의 어떤 건물주들을 설득을 해서 이거를 임대주택과 분양형 주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임대주택으로 몬다라고 얘기하면 건물주들의 어떤 사업성 저하라든지 사적 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떤 이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촘촘하게 그물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무는 그겁니다. 업무 빌딩 안에 주거용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주거 환경으로서 적합하냐라는 의문이 또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 도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회사 다니고 뭐 근무하거나 사람 많은 그런 거는 편하지만 주거용으로서는 환경이 괜찮냐? 그렇기 때문에 유인책이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지어지는 건물 같으면 이제 그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서 지어질 텐데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구도심 같은 다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주거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겠죠. 결국에 오피스와 주거를 구분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분리해주지 않는 상태 내에서 어떤 건물 내 단순하게 주거 기능으로만 간다 그러면 사실 뭐 고시원이나 원룸하고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싶게끔 만들어야 또 들어올 네.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해외 성공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록봉길스 하지만 록봉길스는 만드는데 한 17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해서 신규 건물을 져가지고 록봉길스의 규모를 만든다는 건 서울에서 봤을 때 좀 불가능하고 과거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했던 용산과 마포의 어떤 복합 개발 어떤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되지만 그거는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사이가 걸리는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도심 내에 있는 건물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을 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와 어떤 업무 공간을 어떻게 구분해서 주거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면 중간에 호텔을 만들고 위에 이제 주거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렇게 복합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량의 토지를 공급받기에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네. 미래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에 뭐 대량 공급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3기 신도시라고 대변되는 곳이 올 연말까지 한 두 곳 정도가 이제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이 발표되는 거를 좀 보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어떤 그린벨트의 어떤 향방을 가늠해 보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의 섣부른 발표로 화들짝 놀랐던 박원순 시장. 이번 카드는 통할 수 있을까요? 네.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